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그 자리에 다소곳이 놓여있는 식재료가 하나 있죠? 네, 아마 어느 집이나 무조건 한 판씩은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벽한 생물학적 패키지. 오늘 우리 심층 탐구 시간에서 깊게 분석해 볼 대상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출처 자료를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이번 자료는 달걀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영양 성분, 그리고 현대 산업의 엄격한 상업적 규격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일본의 농업 및 식품과학 자료거든요. 네, 그 자료 안에 포함된 정교한 텍스트와 다이어그램들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프라이팬을 깨뜨리는 그 평범한 껍데기 안에서 대체 얼마나 경이로운 생물학적 설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자연의 산물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 식품 산업이 얼마나 치밀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아마 오늘이 깊이 있는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평생 달걀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 호기심을 좀 자극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노른자 옆에 섞인 그 하얀 끈, 징그럽다고 젓가락으로 떼어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니면 마트에서 하얀 달걀보다 갈색 달걀이 더 비싸니까 이게 영양이 더 풍부해서 비싼 거구나 하고 장바구니에 담으신 적은요? 오늘 그 모든 오해를 흥미로운 사실들로 싹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농업과학 자료가 주는 가장 큰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달걀을 요리 재료로만 보지만 기계공학이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다이어그램을 분석해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냥 타원형 껍데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독립적인 생명 유지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구조적인 방어 체계부터 내부의 영양 공급 시스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걸 수치화하고 규격화하는 과정까지 짚어보다 보면 단순히 주방 상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생물학과 산업공학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매일 소비하는 이 흔한 식재료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극적으로 높여주는 방식이니까요. 와,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그 생물학적 설계도 달걀의 해보다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에 묘사된 단면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껍데기, 흰자, 노른자라는 단순한 삼분법이 무색해져요. 네,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층들이 나뉘어 있죠. 가장 바깥쪽의 물리적 경계, 달걀 껍데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난각이라고 부르는 껍데기의 두께가 자료에 따르면 불과 2mm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고작 2mm죠. 그런데 이 얇은 막이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벽한 아치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치형이요? 다리나 터널 지을 때 쓰는 그 아치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축학적으로도 아치형은 외부의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잖아요. 겨우 2mm 두께로 내부의 수분을 지키고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거뜬히 버텨내는 셈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달걀을 세로로 세워서 누르면 잘 안 깨진다는 게 그 원리였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껍데기의 방어력이 단순히 단단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난각의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화학적 코팅층을 강조하고 있어요. 화학적 코팅층이요. 매끄러워 보이긴 하던데 그게 코팅이었나요? 네, 그걸 큐티클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어 자료 원문에는 쿠치쿠라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큐티클층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걸 1차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일종의 천연 항균 코팅이 셈이죠. 와, 2mm 두께의 아치형 벙커에 천연 항균 코팅까지 씌워져 있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의 세부 데이터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코팅된 표면의 미세 구조였어요. 아, 기공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 매끄러워 보이는 껍데기 표면에 무려 7,000개가 넘는 기공이라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7,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 이상까지 뚫려 있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달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밀폐된 플라스틱 캡슐이 아니라 외부랑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열린 구조라는 뜻 아닌가요?
완벽하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달걀은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포질을 품고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흡이 필수적이거든요. 알이 숨을 쉰다는 거네요. 네, 이 7,000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달걀은 외부의 산소를 내부로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잉여수분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 전체를 통해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 구석에 놓인 그 달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면서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식재료를 대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냄새가 강한 김치나 반찬 옆에 달걀을 두면 그 기공을 통해서 냄새를 다 흡수해버리는 현상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달걀 프라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군요. 궁금증이 단박에 풀리네요. 자, 그럼 그 수많은 기공으로 숨을 쉬는 껍데기를 깨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어막의 두 번째 단계인 남백, 즉 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일상적인 상식이 크게 한번 깨집니다. 네,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니까 흰자가 그냥 끈적이는 단일한 액체가 아니더라고요. 명확하게 세 개 층으로 나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구조인가요? 해부학적 명칭을 빌리자면 가장 바깥쪽부터 외수양남백, 그 안쪽이 농우남백, 그리고 노른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내수양남백으로 구분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수양하고 농후가 정확히 무슨 차이인가요? 수양이라는 단어는 물처럼 묽고 쫙 퍼진다는 의미고요. 농우는 말 그대로 점성이 높고 아주 걸쭉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교적 묽은 물 같은 흰자층들 사이에 젤리처럼 아주 탄력 있고 단단한 흰자층이 샌드위치처럼 껴있다는 거네요? 삼중 구조로요? 맞습니다. 이 삼중 구조가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점성이 각기 다른 층들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다단계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주거든요. 충격 흡수 범퍼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인 노른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생명 발생에 필수적인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아주 정교한 설계입니다. 전체로 확 퍼지지 않고 노른자 주변을 아주 봉긋하고 도톰하게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 중심부에 두툼하고 탄력 있는 젤리 같은 층이 방금 말씀드린 농우남백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게 퍼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농우남백의 봉긋한 형태 자체가 달걀의 신선도를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지표예요.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호흡을 통한 산화가 진행될수록 이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점차 묽은 수양남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깼을 때 흰자가 경계 없이 그냥 물처럼 넓게 푹 퍼진다면 내부의 구조적 텐션이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네요. 네, 신선함이 꽤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진짜 직관적이네요. 자연스럽게 노른자를 보호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구조의 활용 점정을 찍는 흥미로운 부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달걀 깨면 노른자 양옆으로 붙어있는 그 하얀 끈고약의 조직 말씀이시죠? 네네. 일본어 자료에서는 카라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우리는 흔히 알끈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시각적으로 좀 뱀 같기도 하고 뭉클거리는 식감 때문에 징그럽다고 요리할 때 건져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영양학이나 구조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알끈은 건져낼 게 아니라 기립박수를 쳐줘야 할 부위입니다. 기립박수요?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천연 충격 흡수 장치이자 서스펜션 시스템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난백이라는 액체 속에 노른자가 그냥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다니다가 껍데기 쪽에 탁 부딪히겠죠. 그렇죠. 자칫하면 껍데기 쪽으로 쏠려서 외부 충격에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 알끈이 노른자의 양극단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딱 잡고 있군요. 네, 달걀의 기하학적 정중앙에 노른자를 둥둥 띄워놓고 고정시키는 거죠. 마치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번지 점프줄이 사람을 공중에 안전하게 매달아 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와, 번지 점프줄. 확 와닿네요. 배알을 품은 노른자가 달걀 내부에서 이리저리 부딪혀서 터지는 걸 막아주는 생명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생명을 한가운데 띄워놓기 위해 자연이 설계한 미세한 텐션 구조물인 거죠. 당연히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앞으로는 굳이 번거롭게 떼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알끈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자연의 서스펜션을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어막 구조를 뚫고 들어가면 드디어 달걀의 핵심이자 영양의 발전소인 노른자, 난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진짜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죠. 자료를 보면 달걀 한 개에 대략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게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를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공급원인 건 분명한데 자료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단백질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하려고 달걀 흰자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영양학적인 진가는 흰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흰자는 그냥 서스펜션이었군요. 네, 이 작은 구슬 하나 안에 비타민 A, B2, B6, B11은 물론이고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D와 E, 엽산까지 꽉 차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따로 없네요. 거기다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죠. 말 그대로 고밀도로 압축된 천연 종합 비타민 미네랄 캡슐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수십 년 동안 건강에 관심 많은 대중들은 오히려 이 영양의 캡슐을 두려워했던 말이죠. 아, 콜레스테롤 이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낙인 찍혀서 일부러 노른자만 쏙 빼고 흰자만 먹는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일본 과학 자료가 제시하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꼼꼼히 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단편적인 지식에서 비롯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좀 속 시원히 풀어주시죠. 대중적인 우애와는 달리 달걀 노른자 안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스스로 관리하는 천연 해독제 같은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해독제요? 노른자 안에요? 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레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미세하게 분해해서 체내에 축적되는 걸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노른자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알아서 청소하고 배출하는 시스템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병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완벽한 방어 기제인 약까지 함께 캡슐화되어 있었던 거죠. 과거 영양학이 달걀의 특정 성분만 딱 떼어내서 보느라 숲을 못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성분 하나하나가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레시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학적 연결고리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바로 뇌 인지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레시틴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큰 달걀 한 개에 대략 300mg 정도가 아주 꽉 들어차 있죠. 콜린이요? 그게 뇌랑 무슨 상관이죠? 이 콜린이 우리 뇌에서 기억이나 학습,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직접적인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의 제로가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뇌의 신경 회로가 팽팽 돌아가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뇌 신경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증,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증상의 예방에도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 게 과학적 분석의 결론입니다. 와, 치매 예방까지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부작용 걱정 없는 최적의 브레인 푸드네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노른자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훌륭합니다. 영양학적인 오해도 풀었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 매대 앞에서 가장 크게 겪는 딜레마, 바로 마케팅의 환상과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마케트 가면 하얀 달걀이랑 갈색 달걀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갈색 달걀이 프리미엄 라벨을 달고 가격도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뭔가 토종 같고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죠. 그니까요. 머리로는 하얀 달걀이나 갈색 달걀이나 별 차이 없겠지 하면서도 막상 갈색이 비싸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더 건강한 환경에서 좋은 사료 먹고 자란 닭이 나온 거겠지? 하고 비싼 걸 집게 된단 말이죠. 논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영양 차이가 진짜 1도 없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영양소 분포나 단백질 함량, 맛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단 1의 차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예 똑같다고요? 그럼 색깔은 왜 다른 건데요? 자료에 명시된 대로 달걀 껍질의 색깔은 전적으로 알을 낳는 암탉의 깃털색, 즉 유전적 품종 특성에 불과합니다. 하얀 닭은 하얀 알을 낳고 붉은색 깃털을 가진 닭은 갈색 알을 낳는 것뿐이죠. 깃털 색깔 차이일 뿐인데 왜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학적 지표인 사료 전환율 때문입니다. 갈색 알을 낳는 붉은 깃털 품종의 닭들이 하얀 닭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골격도 크고 체격이 훨씬 좋습니다. 아, 덩치가 크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먹어 치우는 사료의 양이 엄청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정작 알을 낳는 빈도수나 산란율 자체는 하얀 닭보다 떨어집니다. 헐, 밥은 훨씬 많이 먹으면서 알은 덜 낳는다고요? 네. 그러니 농장주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와, 배신감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갈색 달걀을 구매하면서 더 지불했던 그 추가 비용이 달걀 내부의 프리미엄 영양소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뼈아픈 진실이죠. 몸집 큰 붉은 닭들의 그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기 위한 사료값을 저희가 대신 지불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네. 영양의 돈을 쓴 게 아니라 닭의 식비에 돈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마케팅이 만들어낸 기막힌 인지적 착각이죠.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포장지에 아주 크게 강조되어 있는 유정란, 무정란의 차이도 사실 이 마케팅 환상과 비슷한 결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정석합니다. 수탉에 개입된 유정란이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생체 에너지가 더 뿜뿜해서 영양가도 높겠지 하는 직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 직관적인 믿음 역시 성분 분석기 앞에서는 산산조각납니다. 대규모로 유통되는 시중 달걀은 수탉 없이 나온 무정란이 압도적 다수고요. 일부러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유정란의 영양 성분을 질량 분석 시스템으로 돌려봐도 무정란과 유의미한 거시적, 미시적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적정 온도가 주어졌을 때 세포 분열을 시작할 수 있느냐는 생물학적 잠재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소화기를 통해 흡수하는 열량이나 아미노산 측면에서는 완벽히 동일한 단백질 팩일 뿐입니다. 마케팅의 장막을 걷어내니까 식재료의 본질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생산된 배경인 일본의 특수한 환경으로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일본 특유의 식문화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 농업자료 후반부를 보면 일본 사회 특유의 달걀 소비 문화, 이른바 날달걀을 따끈한 밥에 톡 깨서 간장에 비벼 먹는 타마고 카케고한 문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대한 산업적 통제 시스템에 대해 할애하고 있죠. 사실 서양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달걀을 완전히 날 것으로 먹는 건 살모넬라균 식중독 위험 때문에 꽤나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이 생식 문화를 국가교로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현대식품위생공학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본 양계 산업의 살모넬라균 오염 확률은 불과 0.003%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0.003%요? 거의 제로에 수렴하네요. 네, 단순히 농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알이 나오는 직후의 세척 수원 관리부터 포장 공정, 유통 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까지 철저하게 국가 규격에 의해 촘촘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하네요. 특히 소비자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정보인 상미기한, 즉 유통기한의 개념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유통기한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 달걀에 적힌 이 날짜는 달걀이 상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냉장 보관을 엄격히 지켰을 때 가열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부패 시점이 아니라 생식 보증기한이군요.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날짜 하루만 지나도 왠지 버려야 할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그 날짜가 지나더라도 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서 익혀 먹으면 완벽하게 안전한 식재료라는 점을 명확히 정의해 준 겁니다. 와, 식품 폐기율도 줄이면서 극한의 위생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사회적 합의네요. 네, 위험도 높은 식문화를 누리기 위해 산업 전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위생관리 체계도 정말 인상적인데 사실 제가 이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서 산업공학적으로 가장 크게 감탄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달걀의 무게 규격표예요. 아, 그 부분 엄청나죠. 보통 마트에서 달걀 살 때 저희는 그냥 눈대중으로 대란, 특란, 왕란 이렇게 대충 묶어서 파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칼같이 계산된 매트릭스가 존재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크기표가 아니라 고도의 중량 코딩표에 가깝던데요. 그 규격 매트릭스야말로 자연의 유기체가 어떻게 고도의 산업화와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단순히 눈으로 크기를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고속 분배기 위해서 달걀 하나하나의 중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각 6g 단위의 촘촘한 간격으로 총 6단계의 등급을 매깁니다. 6g 단위로요? 네. 그리고 각 등급마다 고유한 색상의 라벨을 부여해서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색깔 라벨 시스템.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무거운 70g 이상에서 76g 미만은 최상위 크기인 LL 사이즈로 분류되어 강렬한 빨간색 라벨이 붙습니다. 빨간색 LL. 네. 그 밑으로 64에서 70g은 L 사이즈, 주황색이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58g에서 64g 사이의 무게를 가진 달걀은 중간 크기인 M 사이즈로 판정받고 편안한 느낌의 초록색 라벨이 부여됩니다. 그럼 초록색은 딱 표준 사이즈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52에서 58g은 MS 사이즈, 파란색, 46에서 52g은 S 사이즈, 보라색,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40g에서 46g 미만의 SS 사이즈는 갈색 라벨을 달게 됩니다. 와, 40g부터 76g까지 빈틈없이 딱 6g 간격으로 나뉘어 있는 거네요.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보라, 갈색, 무지개처럼요. 네,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6g이라는 미세한 무게 단위로 수백만 개의 달걀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색깔 꼬리표를 단다는 건 그 뒷단에 엄청난 규모의 센서랑 고속 분류 기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공학 기술이 투입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중량을 균일하게 통제해야 하는 건가요? 이 철저한 규격화의 핵심 목적은 대량 생산 라인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량 생산 라인이요. 상업용 베이커리나 대형 식품 가공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빵이나 케이크를 하루에 수만 개씩 구워내야 하는데 믹서리에 들어가는 달걀의 무게가 어떤 건 40g, 어떤 건 70g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반죽의 총 수분량이나 단백질, 지방 비율이 매번 틀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레시피가 무너지면 곧바로 수만 개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는 실패로 직결되죠. 하지만 이렇게 6g 단위로 철저히 통제된 초록색 라벨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공장 입장에서는 달걀 100개를 깼을 때 얻을 수 있는 흰자와 노른자의 총 용량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시각적 만족감을 위해 무심코 고르는 그 색깔 라벨 이면에는 식품 산업 전체의 오류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수학적 공학적 통제 시스템이 숨쉬고 있었던 거군요. 네, 결국 자연이 무작위로 만들어낸 비정형적인 유기체를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산업의 부품으로 깎고 다듬어 규격화해낸 결과물이 바로 그 6g의 간격인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 정말 가장 일상적인 식재료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눈 여정을 잠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깨트리던 그 단단한 껍데기는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7,000개의 기공으로 외부와 끊임없이 숨을 쉬는 유기적인 호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중심을 띄어 보호하는 천연 서스펜션, 알끈이 존재했고요. 맞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주범으로 억울하게 몰렸던 노른자는 오히려 레시틴이라는 물질을 통해 콜레스테롤 축적을 자체적으로 억제하는 완벽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거기에 콜린 성분을 통해 우리 뇌의 시냅스를 깨워주는 놀라운 브레인 푸드이기도 했고요. 영양학적 반전의 연속이었죠. 무엇보다 마트 매대 앞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했던 갈색 껍데기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덩치 큰 붉은 닭들의 왕성한 사료값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경제학적 팩트 폭행도 있었습니다. 유정란, 무정란 차이도 없었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일본 과학 자료의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조차도 들여다보는 심도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우주로 열린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시야가 확 트르는 기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고 달걀 하나를 꺼내 드실 때 그 껍데기 표면에 있을 수천 개의 숨구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프라이팬에 떨어지는 순간 뭉개지지 않고 솟아오르는 농후난백의 장력을 관찰해 보시고 마트에 쌓인 규격화된 색상 라벨 뒤에 숨겨진 그 6g의 정밀한 산업적 시스템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인지적 변화만으로도 평범했던 식탁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경이로운 순간과 다가오겠네요.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훌륭한 통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구를 완전히 마치기 직전에 제가 오늘 자료의 해부학 다이어그램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고 신비로운 사실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뭔가 더 남았나요? 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게 된다면 칼로 반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른 뒤에 노른자의 가장 완벽한 정중앙, 그 한가운데의 단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라테브라라고 불리는 하얀 심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테브라요? 네, 놀랍게도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 코어 부위는 아무리 펄펄 끓는 물에 달걀을 푹 삶아도 결코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버리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서도 굳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거친 충격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끝끝내 자신을 온전히 굳히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남겨두는 이 생명 캡슐의 가장 깊은 중심부, 그 작고 하얀 라테브라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끓는 점 앞에서도 유연함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번 삶은 달걀을 베어 무실 때 그 중심에 숨겨진 자연의 이 작은 미스테리를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깃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익숙한 것들의 이면을 파헤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